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규제가 서울 집값을 올리는 과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경제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다. 1년 만에 시총이 35조나 뛰었을 만큼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레미안 원밸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3년에는 20억 중반에서 거래되던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에는 30억 중 후반에서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 또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장미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고점인 2021년 20억 내외의 가격을 형성했지만 최근에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20억 초 중반의 가격을 보이고 있다. 고점을 돌파해서 가격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현실과는 조금 다른 게요. 노원역 바로 역세권에 위치한 상계주공 7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최고가 6억에서 7억 사이의 가격을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2020년 가격에 머물러 있고요. 또 가양역에 위치한 강변 3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21년 고가의 가격에서 떨어진 상태로 2020년 가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서울 집값 상승은 양극화로 인한 착시다.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보이는 착시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강남과 강남 외 지역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현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양극화가 이뤄질까? 강남과 강남 외 지역의 양극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꼭 이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다주택자 규제가 왜 양극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서울 강남과 강남 외 지역, 서울과 지방과의 집값 차이를 불러오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는 한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개의 주택만 보유하길 권장한다 라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부동산을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기능으로 활용하길 바라는 아주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같은 경우엔 취득세를 중과하거나 대출을 적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청약시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규제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선택의 기회를 줄이게 된다. 또 무리해서 처음부터 최고를 선택하려는 시도를 증가시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산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죠. 과자를 살 때 새우 과자도 있고 초코맛 과자도 있고 매운맛 과자도 있고 감자맛 과자도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과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과자를 고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결정을 굉장히 어렵지 않고 쉽게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산 과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내일 다른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새우 맛을 샀는데 오늘 맛이 없어 라고 하면 다음날 매운 과자를 사면 되고, 매운맛을 샀는데 맛이 없어 하면 다음에 초코나 감자 과자를 사면 되니까 결정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결정을 다음날 번복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자동차를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SUV도 있고 세단도 있고 경차도 있고 각사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인 자동차를 산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중에서 무슨 차를 살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건 과자와 달리 내일 내 결정을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년 뒤에 신차를 다시 구입할 예정이 있는 사람과 10년 뒤에 신차를 다시 구입할 예정이 있는 사람, 이 둘 중에 과연 누가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까요? 2년 뒤, 10년 뒤 신차를 구매한다고 나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선택의 기회가 적은 10년 뒤 신차를 구매하는 쪽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그대로 안고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부동산도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원룸이 있고 빌라가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지방 그리고 서울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거래 비용과 취득세가 낮아서 내가 원룸을 샀다가 빌라를 샀다가 아파트를 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된다면 원룸을 샀다가 빌라를 살 때 세금이 주택 가격의 5%를 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니면 한 번 매수한 집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살아야 한다면 내가 집을 구매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신중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세금, 청약, 부동산 경기 등등등 제도가 굉장히 복잡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도 선택의 기회가 적은 시장이다. 문제는 다주택자 규제가 안 그래도 선택의 폭이 적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선택의 기회를 더 극도로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쉽게 안정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대 직장인 A와 B가 있는데 이 A와 B가 한 명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한 명은 결혼 계획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는 저렴한 대형 평수의 부동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이 B는 저렴한 소형 평수, 저렴하고 좁지만 위치가 좀 좁거나 시설이 깔끔한 부동산을 원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는 빌라,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고요. B는 원룸, 오피스텔, 소형 주택들의 수요가 있을 겁니다. 별다른 규제가 없다면 A는 빌라를 매수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팔고 아파트를 사고 B는 원룸을 매수했다가 필요에 따라서 팔고 더 큰 주택을 매수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지만요. 높은 거래 비용과 다주택자 규제가 집을 살 때 통과해야 되는 의뢰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이 A와 B는 영끌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고가의 아파트, 한번 살 때 최고치의 부동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저가 부동산은 매수를 하지 않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래 비용 혹은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과장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다음에 1주택자가 된 다음에 비교적 저가의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오피스텔 취득세가 4.6%가 적용이 되지만요. 비교적 저가인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에 비교적 고가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한 채와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갖게 되는 거지만 2번으로 했을 때는 이 주택자로 간주가 되면서 취득세가 8%가 나오게 됩니다. 더 비싼 아파트를 샀는데 더 비싼 세금을 물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1번 경우의 수를 선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다주택자 규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덧붙이는 과정들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의 부동산 수요와 미스매치를 가져오게 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이런 신혼부부들 뿐만 아니라 자산가,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억의 자산가 A와 B가 있는데 A는 은퇴를 앞두고 있고 B는 현직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는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좀 더 필요한 입장이 될 수 있겠고요. B는 현금을 당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부동산의 미래 가치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는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요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B는 고가의 아파트, 재개발 부동산 등의 수요를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A는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B는 고가의 1주택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높은 거래 비용,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가 되게 된다면 A는 다주택자라는 옵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 A가 B가 원하는 수요로 하는 것들, 고가의 아파트나 재개발 부동산을 살 수밖에 없다. 나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되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생애 주기별로 수요가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는 원룸이나 빌라, 사회초년생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빌라 같은 부동산 수요와 또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빌라나 지방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녀 양육을 위한 서울이나 지방에 아파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애 주기별로 사이클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다주택자 규제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동이 제한되면서 모두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만든다.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모든 자금이 서울로 집중이 되면서 서울, 특히 강남의 고가 아파트의 가격만 오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논의하면서 특이한 점은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가 다수인 지역에 외지인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현상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방의 유지들, 지방의 자산가들이 자신의 자산을 팔아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다. 또 지방 고소득자, 지방에 위치한 대기업에 다니는 근무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연끌해서 지방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지방의 유지들, 지방의 고소득자들은 지방의 다주택자가 되거나 필요시에만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해야 했지만요. 다주택자 규제에 첫 주택을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록 더 고가 주택을 사는데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다주택자 규제 때문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좋든 싫든 투자의 대상인데 이 투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금 흐름을 노린 투자, 또 미래 가치를 노린 투자. 주식으로 따지면 1번은 배당주, 2번은 성장주다. 그런데 현금 흐름을 노린 투자는 대부분 다주택자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다주택자 규제는 이 1번
투자를 규제함으로 인해서 2번 미래 가치를 노린 투자로 수요를 쏠리게 한다. 그러므로 양극화라는 과정이 부동산 시장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되고 있다. 강남 집값만 고공행진을 하고 서초구 아파트 가격은 도봉구의 3.75배에 달한다.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모두 오른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요. 2024년 상반기 경기도 인천권의 집값을 보면 성남이나 분당, 과천 일부 지역이 오른 걸 제외하고 오산, 평택, 안성, 용인, 포천, 파주 같은 지역들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이 대세로 상승하는 기간이 아니라 양극화가 더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인식을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주소고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굉장히 높고 기본적으로 선택의 폭을 많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수요의 쏠림이 오고 양극화가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다주택자 규제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